안녕하세요.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. 오늘은 한 여성의 실종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실종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녀의 실종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4년 8월 17일 경상북도 칠곡의 한 모텔 CCTV에 슬리퍼를 신은 채 밖을 나가는 여성의 모습이 찍힙니다. CCTV 속 여성은 20대 초반의 최영은 씨. 모텔 사장이던 그녀의 남편 강모 씨는 이틀이 지나도 부인 최 씨가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합니다. 남편은 실종 당일 자신과 다투고 홧김에 나간 것으로 판단했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갔기에 경찰도 단순 가출로 판단합니다.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최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강 씨는 부인 최 씨의 오빠에게 모텔 일을 맡기고 그녀를 찾으러 나섭니다. 그렇게 자신의 생업도 최 씨의 오빠에게 맡긴 채 최 씨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야속한 시간만 계속 흐를 뿐이었습니다. 그러던 2010년 6월 9일 부인 최 씨의 오빠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. 그 전화는 동생 최 씨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는 보험사 직원의 전화였습니다. 그 금액은 무려 24억으로 그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동생의 남편인 강 씨였습니다. 이에 오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실제로 남편 강 씨는 부인 최 씨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2009년 8월 실종 심판을 청구합니다. 그리고 실종이 확정되자 보험계약 8건에 대해 총 24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. 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를 하게 된 강 씨는 검찰의 보험사기 미수로 적발되어 기소됩니다. 검찰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 강 씨가 부인 최 씨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지만 강 씨는 최 씨를 살해한 적이 없고 보험 사기를 칠 생각도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강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? 당시 최 씨의 보험 계약을 한 보험 설계사는 정해진 기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을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. 보험 가입을 시작한 날짜는 2003년 12월 26일. 당시 강 씨는 전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2004년 2월 16일에야 전 부인과 이혼을 하는 강 씨는 3월 2일 최 씨와 혼인신고를 합니다. 이후에도 수많은 보험에 가입한 최 씨는 2004년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6개 보험사에 총 13개의 보험을 가입합니다. 수령 가능한 보험액은 60억 정도였고 한 달에 내는 보험금만 76만 원에 달했습니다. 이는 모두 가입자가 사망해야 나오는 보험금이었습니다. 이제 정말 최 씨의 행방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실종 이후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, 휴대폰 기록, 치료 내역, 출입국 기록 등 일체의 생존 반응이 없었습니다. 그렇게 실종 후 1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최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. 경상북도 안동의 대형마트에 혼자 있는 최 씨를 목격한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.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던 여성은 본인이 최영은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최영은이라고 확신했다는 목격자. 마트 주변을 탐문해본 결과 꽤 많은 사람들이 최 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장소는 대형마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 당구장이었습니다. 당구장 주인은 당구장을 인수받는 날 그녀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.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전에 당구장을 운영하던 남자는 바로 남편 강 씨였습니다. 강 씨와 최 씨는 안동에서 당구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당구장을 운영한 시기는 부인 최 씨를 찾으러 다닌다며
모텔을 최 씨의 오빠에게 맡겼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. 최 씨의 오빠는 당시 강 씨가 모텔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저 열심히 동생을 찾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. 최 씨와 함께 당구장에서 일했던 직원은 최 씨가 전화번호나 신분증 등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극히 꺼렸다고 합니다. 강 씨가 당구장 운영을 넘긴 이후 부인 최 씨는 경상북도 의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격됩니다.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 씨가 살던 집이 수상하다고 말합니다. 집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집 앞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최 씨는 낮에 어떤 남자와 차를 타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탐문 결과 그 남자는 남편 강 씨였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접촉을 막고 철저히 고립된 채 생활했다는 그들은 2007년 1월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사라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함께 있던 여자는 최영은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 씨. 그렇다고 다른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.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부인 최 씨가 정말로 강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면 왜 오빠에게 연락을 안 했던 것일까요?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동조한 것일까요? 만약 최 씨가 동조한 것이라면 왜 2007년 1월 이후로 행적이 뚝 끊겼을까요? 둘이 범행을 공모했다가 숨어 사는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최 씨가 변심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강 씨가 최 씨를 살해한 것일까요?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남편 강 씨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2012년 5월 사건은 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. 실종된 최영은이 경찰서에 스스로 나타난 것입니다. 무려 8년 만에 사회로 돌아온 최 씨의 입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. 모텔을 운영하던 강 씨는 2003년 자신의 모텔에서 일하던 직원 최 씨가 카드빚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. 생명보험 계약을 맺은 후 실종 선고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강 씨의 제안을 승낙한 최 씨는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잠적했습니다. 강 씨는 대구, 대전, 안동, 김천 등에 원룸을 마련해주고 월 생활비 3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며 최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사실상 감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. 5년간 최 씨를 꽁꽁 숨긴 강 씨는 그 기간 동안 5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. 2009년 말 소재 불명 5년이 경과돼 법원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보험 사기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. 강 씨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최 씨는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. 검찰은 최 씨가 공범이지만 도피 생활 동안 감금당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에 가까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강 씨는 결국 징역 7년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습니다. 최 씨가 자수한 시점은 강 씨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. 즉 1심 재판과 수감 생활 때문에 1년여 동안 감시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최 씨는 왜 1년 동안 자수를 하지 않았을까요?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? 2007년 1월 이후로 최 씨의 행방에 대해선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었으니까요. 아니면 계속 숨어 지내다 보면 언젠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? 그럼 이번엔 반대로 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수를 했던 걸까요?
숨어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8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끝내 그 희망이 사라질 것 같아서 자수를 한 것일까요? 모든 의문에 대한 진실은 최 씨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강 씨와 최 씨가 동등한 공모자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. 강 씨가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입장이었고 최 씨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까지 강 씨가 사용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할 당시 보험사에게 계약 거부를 당하자 인터넷에 강 씨의 아이디와 최 씨의 아이디로 항의하는 것을 여럿 남겼는데 문서 감정 결과 강 씨의 문체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. 또한 최 씨가 컴퓨터를 거의 다루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최 씨의 아이디를 강제로 혹은 반강제로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. 종속적 관계였던 최 씨가 자수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. 물론 그런 종속적 관계는 최 씨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범행 초반에는 범행 계획에 가담하고 남편과 싸운 척 집을 나와 잠적하는 등 자발적인 종속관계였을 수 있습니다. 최 씨는 어려서부터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. 심지어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 그녀에게 돈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가 된 듯합니다. 최 씨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.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남자에게 외모로 끌리는 게 아니라 재력이 있으면 끌린다. 최 씨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?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. 최영은과 오빠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한 종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. 최 씨는 18살이 됐을 때 홀로 종교단체를 탈퇴해 나왔습니다. 빈손으로 나온 최 씨는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가 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친어머니 역시 너무나 가난했고 결국 친어머니를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그리고 실종 전 마지막으로 그녀가 일을 한 곳이 바로 강 씨의 모텔이었던 것입니다. 강 씨는 자신의 것을 늘 감시했다고 합니다. 당구장을 운영하면서도 노트북을 통해 모텔 CCTV를 모두 지켜봤고 최 씨를 감금해 놓은 곳에도 CCTV를 설치해두고 감시했습니다. 또한 최 씨를 숨겨놓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 딸을 낳기도 했는데 그 여자의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하고 그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. 이런 점을 볼 때 모든 걸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성향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늘 불안함이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, 발각이 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됩니다.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.